오늘 이야기할 랑드레지드의 아민타스는요, 그냥 평범한 여행기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모든 게 다 시들하고 맛없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요. 이 책은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난 한 작가의 기록인데, 사실 이건 작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작가는 도대체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멋진 풍경을 보러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떨쳐내고 싶은 것, 잊고 싶은 것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하나의 집착이었어요. 아프리카라는 곳이 그에게는 도저히 털쳐낼 수 없는 아주 강렬한 욕망이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는 이 욕망을 피하거나 억누르는 대신에 글로 써서 정면으로 부딪혀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대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면 역설적으로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지루하다 이런 권태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겪는 일들이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툭툭 떨어져서 사라져버리는 느낌? 마치 영혼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갑자기 아무 맛도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맛을 찾아 떠나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 여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하여. 라틴어 구절인데요. 이 말에서 모든 게 느껴지지 않나요? 삶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영혼에게 이 여행과 글쓰기는 그냥 기분 전환용 이벤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절박한 처방전이었던 거죠. 그 간절함이 정말 뚝뚝 묻어나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게 목적지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가 스스로에게 던진 첫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원했고 뭘 걱정하면서 살았지? 이 질문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여기서 딱 선을 긋겠다는 선언 같아요. 내가 유럽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욕망, 걱정들, 이 새로운 땅에 와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내면적인 여정은요,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과 딱 마주치면서 어떤 상징적인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좁고 답답한 바위벽 사이를 계속 걸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벽이 딱 끝나면서 눈앞이 뻥 뚫리는 거예요. 작가는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긴장감을 정말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이 문은 그냥 돌로 만든 문이 아니에요. 이건 억압됐던 과거에서 해방의 현재로 나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인 거죠. 이 변화가 정말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그림자 속을 걷고 있었어요. 비유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요. 그러다가 문을 딱 통과하는 그 순간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빛의 충만함 속으로 확 걸어 들어간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완벽한 전환이죠. 그의 첫 반응은요, 그야말로 순수한 황홀경 그 자체입니다. 오랜 갈증 끝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처럼 그의 영혼은 이 풍경 앞에서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 되는 거죠. 바로 여기구나. 여기가 나에게 평화와 깊은 안식을 줄 바로 그 땅이구나 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황홀경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곧바로 밀려온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세계가 분명 아름답긴 한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생명력 하나 없이 고요하고 심지어 색깔까지 바른 듯한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작가는 이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각을 어떻게든 말로 표현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즐거운가? 아니, 그럼 슬픈가? 그것도 아니야. 기쁨도 슬픔도 아닌 우리가 아는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완전히 넘어선 어떤 상태? 그는 결국 고요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는데요. 이건 그냥 조용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을 초월한 어떤 차원의 평온함,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던 이성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오직 순수한 감각만이 활짝 깨어나는 거죠. 이제 세상은 논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파편들로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그 깊은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플루트 소리가 귀를 파고듭니다. 이게 슬픈 소린지 기쁜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원초적인 어떤 울음소리 같아요. 그리고 뒤이어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무언가가 시야를 휙 스쳐 지나갑니다. 명확한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찰나의 인상, 하얀 몸집만이 잔상처럼 남습니다. 이제 그는 마치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물속으로 들어가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발끝에 닿는 물의 감촉, 미지근하고 좀 탁한 그런 느낌. 낯설지만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런 감각이죠. 바로 그때 물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이 낯설고 기묘한 풍경에 아주 잠깐 인간적인 온기를 더해주는 소리죠. 하지만 그 소리도 이내 아스란히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쏟아지던 감각의 표편들이 마침내 그 정반대의 상태로 이어져요. 바로 완벽한 없음, 무의 상태죠. 더 이상 불안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작가 말로는 휴식도 아니다. 모든 게 멈춘 듯한 절대적인 평온함, 온화함,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가 방금 경험한 이 절대적인 평온함은요, 바로 시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재촉하고 흘러가는 그 시간에서 벗어나서 마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들어서는 경험인 거죠. 이곳의 하루는 시계가 땡 하고 알리면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서서히 녹아내릴 뿐이죠. 저녁이 되면 가축들이 돌아오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작가가 이 밤을 죽음처럼 달콤하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무서운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긴장과 자의식이 부드럽게 사라지는 완전한 이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 장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양 문화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상향으로 여겨져 온 아르카디아라는 이름을 가져옵니다. 아르카디아 들어보셨죠? 원래 신화에 나오는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목가적인 낙원을 의미하잖아요. 그에게 바로 이곳이 시간이 멈춘 정원이자 평생을 찾아 헤매던 궁극적인 휴식의 공간, 바로 그 아르카디아였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어요. 이곳에서는 시간이 몇 시, 몇 분으로 나뉘어 있지도 않고 다들 하는 일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지루함이라는 감정이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사라진 곳에서야 비로소 진짜 충만함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미래를 향해 날아가는 화살 같잖아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하지만 이곳의 시간은 계절처럼 그저 순환할 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이요. 그러니까 시간은 더 이상 정복하거나 아껴 쓰거나 낭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평화롭게 그 안에 머무르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는 이곳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끝없는 노력과 경쟁이 없는 마치 신화 속에나 나올 법한 황금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가 본 마을은요, 한마디로 비교와 욕망이 없는 세계예요. 누구도 더 나은 것을 갈망하지 않아요.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은 늙어서 노인이 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에 그저 순응할 뿐이죠. 더 나아지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 새로운 것을 향한 몸부림 같은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안정의 상태,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일상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곳의 삶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리듬을 따릅니다. 딱 3단계예요. 낮에는 들판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문턱에 다 같이 모여서 노래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리게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단순한 순환이 이들에게는 삶의 전부이고 또 완전함 그 자체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시간의 흐름 바깥에 있는 시간이 쉬어가는 정원을. 나는 마침내 휴식의 장소를 찾았노라 하고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혼의 안식처, 시간이 더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바로 그 정원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이 순간, 그의 길고 긴 탐색은 정점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드는 마침내 자신만의 휴식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앞으로 내모는 그 불안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에게 시간 밖의 정원이 허락된다면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멈춰서 각자의 아르카디아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안드레즈드의 아민타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죠. 20세기 초 북아프리카의 공기, 그 냄새와 색채, 소리까지 온몸으로 흡수한 하나의 산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드의 시선은 평범한 여행객이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사라져가는 한 세계의 마지막 숨결, 그 희미해지는 빛과 향기 하나하나를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예술가의 절박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지드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티니스,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보죠. 저녁이 되자 모든 흰색은 연보랏빛이 되었고 하늘은 티로즈색이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 문장 하나가 이 책 전체를 감싸는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도시의 하얀 건물들이 전부 부드러운 연보라색으로 물들고 저 하늘은 마치 우아한 찻잔 속 장미의 빛깔을 띠는 그 찰나의 순간. 이건 그냥 풍경이 예쁘다는 차원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그리움과 아쉬움이라는 감정으로 채색된 이제는 오직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순간의 빛깔인 거죠. 화자는 말이죠. 자기가 예전에 알던 그 튀니스라는 도시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이야기는 고전적인 과거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는 근대의 현실, 그 사이에 끼어버린 도시에 대한 슬픈 노래, 일종의 알가처럼 들립니다. 그는 눈앞에서 변해가는 튀니스를 보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깊은 상실감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지드의 기억 속 튀니스는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전적인 튀니스는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통 하얀 집들이 마치 바다처럼 조화롭게 펼쳐져 있는 도시.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등불을 밝히는데 그럼 도시 전체가 거대한 설화석고 램프처럼 안에서부터 은은한 빛을 뿜어냈다고 해요. 가로등도 심지어 나무 한 그루도 없던 시절이었죠. 양들의 광장이라고 불리던 곳은 포장도 안 된 그냥 흙바닥이었고요. 오직 침묵과 고요함만이 그곳을 채웠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뜬 따뜻한 밤에는요, 아랍인들이 낙타들 곁에 두어 잠이 드는 정말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지곤 했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이제는 무참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그 조화로운 통일성을 마치 칼로 자르듯 넓은 대로가 뚫렸고요. 시장, 즉 수크의 지붕도 원래는 전통적인 갈대로 엮여 있었는데 이젠 번쩍이는 값싼 양철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밤이면 달빛이 모든 것을 고르게 비추던 그 자리에 이제는 가스등이 들어서서 갑작스런 빛을 내뿜고 어색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죠. 심지어 새로 심은 나무들조차도 지드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물론 도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본래의 모습을 이보다 더 망가뜨릴 수는 없을 거라고 말이죠. 자, 이제 화자를 따라서 쿠시가지의 심장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숨겨진 세계라고 생각했던 미로 같은 시장, 수쿠로 말이죠. 이 수쿠는 그냥 물건을 파는 시장이 아니에요. 빠르게 밀려오는 근대화의 울결이 미처 닿지 못한 이 도시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공간입니다. 지드는 이 수쿠를 도시 속의 또 다른 도시, 거대하고 광대한 지하세계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지붕과 천이 길게 드리워져 있어서 뜨거운 햇빛은 막아주고 오직 부드럽게 반사된 빛만이 가득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곳. 이곳은 정말이지 자결하는 태양과 바깥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도망쳐 숨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 같았을 겁니다. 바로 이 이스크에서 잃어버린 진정성이라는 주제가 향수상인 사두크 아눈의 이야기를 통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몇 년 전 화자는 그가 정말 귀한 진짜 향수 에센스를 피펫으로 한 방울, 또 한 방울 병에 담는 모습을 넋을 잃고 지켜봤어요. 그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과정 자체가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보였고 그 향수를 더욱 희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순수한 밀랍과 흰실로 겹겹이 포장하는데 그럴 때마다 향수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장인 정신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드의 말에 따르면 이제 그가 파는 향수는 가짜이거나 품질이 떨어졌고 병은 반쯤 비어있기까지 해요.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의식도 당연히 생략됐죠. 가격도 예전만큼 비싸게 받지 않고요. 이 변화가 단순히 향수 품질이 떨어졌다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이건 지드가 도시 전체에서 목격하고 있는 더 넓은 의미의 쇠락, 모든 것이 상업화되어 버리는 현실의 상징인 셈입니다. 또 하나의 사라진 세계의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수단 출신 남성들만 드나들던 아주 특별한 카페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들 중 일부는 노예였다는 표식으로 엄지발가락이 잘려있기도 했답니다. 그들은 터번 아래에 제스민 꽃송이를 꽂아서 그 향기가 뺨에 닿게 했는데 그 모습이 아주 관능적이면서도 나른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 카페 안에서는 노래와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렀고 비둘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사람들 어깨에 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카페는 그곳을 채우던 모든 감각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라마단 기간이 되면요. 낮은 고요하지만 밤은 활기를 띱니다. 화자는 카라그웨즈라고 알려진 전통 그림자 인형극에 푹 빠지게 돼요. 낮 동안의 엄격한 금식이 끝나면 밤의 즐거움이 그 보상처럼 펼쳐지는 거죠. 그는 프랑스인들이나 가는 뻔한 관광객용 공연은 일부러 피하고 정말 진짜 백이 경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극장으로 변신하는 작고 소박한 가게들을 몇 군데 발견하죠. 그곳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판지로 만든 말이 춤을 추면서 관광객을 끄는 곳도 있었고 배우가 고개만 숙이면 상대방이 자기를 못 본다고 서로 약속하는 그런 순진한 무대 관습을 가진 전통 극장도 있었고요. 또 수단인들만 모이는 극장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소년이 백파이프를 연주하면 그 주위로 구애자들이 모여드는 마치 사랑의 궁전 같은 곳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연극들의 내용은요, 거의 예외 없이 외설적이었다고 해요. 이건 일종의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각에 대한 밤의 복수와도 같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낮 동안 음식, 음료, 담배, 향수, 심지어 여자까지 모든 것이 금지됐잖아요. 그러니 밤이 되면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즐거움을 추구했던 거죠. 카라게즈는 바로 그 해방감의 한 형태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화자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무대 대신 관객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관객석에는 온통 아이들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그 외설적인 몸짓을 보면서 깔깔 웃고 심지어 따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대체 저 아이들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순수함의 상징인 아이들과 노골적인 외설이 한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뒤섞이는 이 기묘한 장면은 그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가 바뀝니다. 복잡하고 쇠락해가는 도시를 떠나서 사막의 관문 엘칸타라로 옮겨가죠. 도시의 변화에 대한 한탄에서 벗어나 이제 자연의 순수함과 영원함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아시스로 들어서는 순간은 정말 극적입니다. 저녁이 내릴 무렵 길에 따라 계속 이어지던 거대한 바위벽이 마치 문처럼 쫙 열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곳은 바로 고요하고 황금빛으로 물든 오아시스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늘 속을 계속 걷다가 문을 통과하는 순간 끝나가는 하루에 충만한 빛이 다시 한번 온몸을 감싸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곳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장소였습니다. 그는 이곳을 아르카디아, 즉 이상향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하고 외부와 단절된 세계. 이전의 모든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곳이죠. 여기서는 모든 순간이 끝없이 반복되고 시간은 시간을, 낮은 낮을 그저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안식의 장소를 찾았다고 선언해요. 그곳에서 그는 젊은 친구 아스만을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아스만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가진 돈을 전부 털어서 아주 화려한 새 옷을 차려입었어요. 특히 그가 머리에 두른 거대한 터번은 그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불과 작년만 해도 16살 소년의 단순한 모자를 쓰고 있던 아이가 이제 17살이 되어 어른들이나 두르는 복잡한 터번을 쓴 남자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화자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저녁 풍경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는 정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 새소리가 들려오고 모든 흙집 굴뚝에서는 푸른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연기는 곧 오아시스 전체를 부드러운 장막처럼 감싸 안아요. 마을은 죽음처럼 부드러운 밤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으며 잠을 준비합니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이제 오아시스라는 아늑한 안식처에서 화자의 시선은 그 너머를 향합니다. 오아시스를 둘러싼 거대하고 위협적인 풍경, 바로 사막이죠. 오아시스가 안식과 생명의 공간이라면 사막은 처음엔 두려움과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막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점차적으로 변해갑니다. 처음 오아시스에 왔을 때 그는 사막을 두려워했어요. 그 끝없는 광활함, 거친 바람과 모래가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사막으로 나가는 대신 오아시스 안에 있는 그늘진 길과 아늑한 정원의 안전함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그의 관점은 180도 바뀝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아주 독특한 목표를 하나 부여해요. 그건 바로 오아시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걷는 것. 그는 드넓은 평원 한가운데서 완전한 고독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처럼요. 이 단조로운 광활함은 날이 갈수록 더 그럴듯한 다양성을 지닌 것처럼 내게 보였다. 사막의 그 거대한 침묵은 아주 작은 소리, 가장 미세한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해주었고, 그저 텅 비고 단조롭게만 보였던 풍경은 이제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하고 다채로운 표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그를 마을의 아주 특별한 야간 의식으로 이끕니다. 그가 이제껏 목격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아주 강력한 의식이었죠. 이 부분은 책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덥고 먼지투성이인 한 개인주택의 안뜰로 들어섭니다. 그곳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곧 알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유대인과 아랍 여성들이 모두 악령에 시달리는 환자들이고 그 악령을 쫓아내는 퇴마 의식을 위해 모였다는 것을요. 그 의식은 정말이지 지극히 본능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여자들이 하나둘씩 구리 대하로 다가가서 긴 머리를 물에 흠뻑 적셔요. 그리고는 야만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광란의 춤이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춤이 아니에요. 퇴마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육체적 위기 상태, 즉 무아지경에 스스로를 몰아넣기 위한 몸부림이죠. 젖은 머리카락으로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마치 나무꾼이 도끼질하듯 거친 함성을 지르면서 격렬하게 몸을 흔듭니다. 그러다 마침내 모든 기력이 다 빠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뒤로 쿵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 악령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믿는 겁니다. 이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작고 등이 굽은 여인이에요. 그녀는 마치 어느 어두운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요정처럼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데 그 불타는 듯한 검은 머리카락이 온몸을 뒤덮을 정도였다고 묘사합니다. 점점 더 많은 여인들이 이 춤에 가담하면서 그 광기는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결국 지드와 그의 동행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만 했어요. 이 강력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원시적인 에너지의 메아리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가는 세계에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앙드레지드의 아민타스와 함께 떠나는 20세기 초 북아프리카로의 여정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단순히 풍경을 기록한 여행기가 절대 아니에요. 뭐랄까, 낯설고 이국적인 땅에서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그리고 자신의 예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마주하는 한 예술가의 아주 솔직하고 서정적인 영혼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여정의 경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한 꿈의 오아시스, 엘칸타라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전통과 근대화가 충돌하는 복잡한 도시, 튀니스의 현실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막의 심장부인 비스크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의 예술과 영혼에 사막이 어떤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엘칸타라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드에게 이곳은 그냥 경치가 좋은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의 계시와도 같은 공간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당시 유럽은 끊임없이 앞으로
더 빨리, 더 높이 나아가야 한다는 진보의 압박이 엄청났잖아요. 바로 그 직선적인 시간의 감옥에서 벗어나 존재의 전혀 다른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던 겁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인데요. 정말 강렬하죠.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식처를 발견한 갈망으로 가득 찬 한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냥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갈망하던 나라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해요. 오랫동안 꿈꿔왔다는 거죠. 지드는 그저 풍경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치 오랜 연인에게 말을 걸듯이 깊이 교감하면서 이야기 전체의 분위기를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지드가 오아시스에 들어섰을 때 느낀 감정을 표현한 부분인데요. 아주 독특합니다. 기쁨이나 슬픔 같은 격렬한 감정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평온함만이 남았다고 말하죠. 이게 감정이 메마른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감정의 파도를 넘어서 도달한 더 깊고 근원적인 차원의 고요함에 가깝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안, 욕망, 경쟁심 같은 것들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뭐랄까, 무감각할 정도로 완벽하게 평온한 존재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요, 지드가 이 오아시스의 세계를 웅장한 설명으로 그려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아주 작고 섬세한 감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보여주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른한 플루트 소리, 귓가에 들리는 부드러운 물의 속삭임, 아이들의 청량한 웃음소리. 이런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서 시간의 흐름조차 잊게 만드는 깊은 평화와 영원함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서사시가 아니라 소중한 순간들로 채워진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을 보는 것 같죠. 지드에게 엘칸타라는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를 넘어섭니다. 바로 고전적인 이상향 아르카디아가 현실이 된 곳이었죠. 아르카디아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꿈꾸던 일종의 유토피아, 목가적인 낙원이에요. 복잡한 문명을 떠나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죠. 지드가 이곳을 시간이 쉬는 정원이라고 불렀다는 건 그가 마침내 진보에 대한 현대사회의 강박과 시간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영혼의 궁극적인 안식처를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드는 이곳 사람들의 삶에서 유럽과는 전혀 다른 삶의 리듬을 발견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저 존재하는 삶,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 매일의 순간이 영원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게 반복되는 곳. 지드는 바로 이 순환적인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듯한 삶의 방식을 관찰하며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영원할 것만 같던 오아시스를 뒤로 하고 좀 더 복잡한 세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도시 튜니스입니다. 이곳에서 지드는 그가 사랑했던 고전적인 동양의 모습과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유럽의 근대성이 충돌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면 지드가 느꼈을 상실감이 정말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가 기억하던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와 서구의 영향력 아래 어색하게 수리된 도시를 나란히 놓고 보여주죠. 설화석고 램프처럼 은은하게 빛나던 하얀 집들은 차가운 양철 지붕으로 변하고 비밀스러운 아치형 시장은 고대 유적을 묻어버리는 시멘트 보도로 대체됩니다. 지드의 눈에 이건 단순한 풍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의 고유한 문명이 다른 거대한 문명에 의해 어떻게 침식되고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비판인 셈이죠. 이 인용문은 그가 옛 티니스에서 보았던 낭만적이고 신화적인 분위기를 정말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푸시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램프를 들고 어두운 무덤 사이를 헤매는 푸시케의 이미지는 신비롭고 성스러우면서도 시간이 멈춘 듯한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하죠. 지드에게 옛 튀니스는 바로 그런 신화적 깊이를 간직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사라지고 거슬리는 가로등 불빛만이 남은 현실과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지드는 이런 쇠락의 모습을 개인적인 일화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사두관원이라는 향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귀한 에센스를 수천여의 밀랍으로 정성스럽게 봉인하며 장인 정신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관광객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위해 흔하고 불순물이 섞인 가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변화의 문제가 아니죠. 한 문화의 진정성과 전통의 가치가 어떻게 값싼 상품으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하고도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병화의 물결 속에서도 지드는 진짜를 발견해냅니다. 바로 카라구에즈라는 전통 그림자 인형극에서 피난처를 찾죠. 이곳은 관광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진정한 현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외설적인 내용이 나와도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웃고 즐기는 모습은 유럽의 도덕적 잣대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문화적 수용성을 보여주죠. 지드는 바로 이 꾸밈 없고 솔직한 예술을 통해 사라져가는 진짜 튀니스의 영혼을 잠시나마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더 깊은 곳, 사막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비스크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GD의 개인적인 관계, 특히 우정, 그리고 그의 예술 철학이 사막의 광활함이라는 거대한 배경 속에서 아주 깊이 있게 형성되는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드가 비스크라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건 친구 아스만과의 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소년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엿한 청년의 상징인 복잡하게 감은 새 터번을 쓰고 나타났죠. 이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드가 엘칸타라에서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시간의 흐름이 이곳 사막에도 어김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달콤 쌉쌀한 순간이었습니다. 오아시스 위로 저녁이 내리고 푸른 안개가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는 어느 순간 지드는 이 땅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이건 관광객으로서 이국적인 풍경을 보며 감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이에요. 자신의 존재가 이 풍경, 이 공기, 이 빛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듯한 심오한 교감의 순간이죠. 그의 영혼이 마침내 진정한 집을 찾았다고 고백하는 아주 진솔한 순간입니다. 지드의 사막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극적으로 진화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과 모래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의 그늘진 길만 찾아다녔죠. 하지만 이듬해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이제 일부러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요. 단조로워 보이는 풍경 속에서 빛과 그림자의 미세한 변화, 바람 소리의 작은 차이 같은 그가 기만적인 다양성이라고 부른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사막을 그저 견디는 것에서 사막의 언어를 읽어내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지드가 묘사하는 친구 아스만,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프랑스 문화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데 그 모습이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지드의 글에 풀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다고 진지하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새벽 2시까지 알라딘을 읽고는 아주 좋은 야간의 저녁을 보냈다고 말하는 서툰 표현이나 편지 말미에 자신을 아스만 또는 놀라운 램프라고 칭하는 모습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재창조하는 사랑스러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한 교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이죠. 비스크라에서 지드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서게 됩니다. 관광객을 위해 잘 포장된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강력하고 원초적인 현지 의식의 목격자가 되거든요. 그의 이성적인 유럽 세계관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지드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강렬한 영적 의식을 목격하게 됩니다. 악령의 신 여성들을 위한 테마 의식인데요. 점점 더 빠르고 강렬해지는 북소리에 맞춰 여성들이 젖은 머리카락을 채찍처럼 휘두르며 광란적으로 춤을 춥니다. 그러다 결국 완전히 탈진해서 발작하듯 쓰러지죠. 이 모습은 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음악과 육체적 인내, 그리고 집단적 믿음이 뒤섞인 이 놀라운 광경은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그와 동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지드는 이 모든 광란의 중심에 바로 음악이 있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멜로디가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니에요. 오직 타악기만으로 연주되는 아주 원초적인 리듬의 흑인 음악이죠. 이 음악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애도, 기쁨, 종교적 황홀경 같은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이끌고 감정을 증폭시키는 동력, 말 그대로 의식의 심장 그 자체였던 겁니다. 지드가 아랍 노래의 가사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자 아스만이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문장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시예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시라는 건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리와 리듬을 통해 감정 그 자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지들에게 예술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비스크라에서 투구르트까지 나흘 동안 이어지는 우편 마차 길에 오릅니다.
이 길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막의 광활한 공허를 온몸으로 통과하는 고된 여정이자 지드가 가장 깊은 철학적 성찰에 이르게 되는 일종의 순례길입니다. 이 시간표를 보면 사막 위에서의 하루가 얼마나 극적인 대비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달빛 속에서 출발해서 오전 7시가 되면 지드가 색채의 부활이라고 표현할 만큼 경이로운 일출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한낮이 되면 모든 색을 지워버리는 압도적인 태양과 끝없는 단조로움이 이어지죠. 그리고 밤이 오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무수히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깊은 고독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길 위에서 지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가 사막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 혹독함과 텅 빈 추함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막은 너무나 거대하고 원초적이어서 인간의 예술로 쉽게 포착되거나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거부합니다. 사막의 위대함은 극인엽서 같은 예쁜 풍경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예술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압도적인 실제성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이 깨달음은 예술의 근원에 대한 더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은 정말 죽음의 공포에서 태어나는 걸까요? 지드는 아랍인들이 죽음을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술에는 죽음에 저항하려는 절박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필멸의 운명에 저항하려 했던 그리스와 기독교 문화는 바로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영원히 남을 불멸의 예술을 창조했다는 거죠. 예술이란 결국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죽음에 맞서는 가장 처절한 행위라는 통찰입니다. 여정의 끝에서 지드가 마주한 것은 화려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막과 별들의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 나라는 자아의 경계가 스르르 무너지고 이 광활한 공허함 속에 홀로 던져진 인간 존재의 미미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죠. 이것이야말로 사막이 그에게 준 마지막이자 가장 심오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 텅 빈 공허 속에서 역설적으로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가 기록한 북아프리카 여정 아민타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강렬한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사막에서는 죽음이라는 관념이 당신을 따라다닌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죽음은 슬프지 않다는 점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활하고 텅 빈 공간 속에서 죽음은 뭐랄까 그냥 늘 곁에 있는 동반자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처럼 슬프거나 비극적인 게 아니래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바로 이 문장이 앞으로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마주하게 될 모든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혹독한 현실과 거의 황홀경에 가까운 어떤 의식들, 또 인간의 지독한 고통과 그걸 넘어서려는 몸부림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풍경 안에서 뒤섞여 존재하는지 그 실마리를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투구루트입니다. 이곳은요, 인간의 끈질긴 의지와 자연의 거대한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말 그대로 문명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막하면 떠오르는 그런 낭만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좀 멀어요. 여기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땅의 맨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치 이 땅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정말 충격적이에요. 4월 7일 투그러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랍인 우물 파는 인부가 있었어요. 평생을 공동체를 위해서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 헌신한 말 그대로 영웅이죠. 그런 그가 공로를 인정받아서 훈장을 받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그가 미쳐버립니다. 정신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거죠. 이 너무나 극적인 몰락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한 인간의 정신을 이렇게 송두리째 파괴해버릴 수 있는 노동이라는 게 뭘까요? 그의 광기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이 척박한 땅이 인간에게 가하는 그 극한의 압박을 온몸으로 증언하는 하나의 증상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노동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그 깊은 어둠 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이게 그냥 우물을 판다는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지하 세계로 떠나는 목숨을 건 탐험에 가깝습니다. 인부들은 최대 80m 깊이까지 맨몸으로 파고 내려가야 했어요. 80m면 아파트 25층 높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으로요. 자, 첫 번째 흙층을 뚫고 나면 뭘 마주하게 될까요? 바로 악취가 진동하는 고인물, 그러니까 썩은 물층입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그 오염된 물을 뚫고 다시 흙을 파내려가요. 그럼 이번에는 아래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수압으로 솟구쳐 오르는 물층과 싸워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흙벽, 그리고 나를 집어삼키려는 것 같은 물의 압력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생명의 젖줄인 마지막 숨에게 도달하는 그 순간 그는 영웅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을 폐소공포증,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죽음의 공포는 그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얻어낸 물조차도 이 투구루트에서는 온전한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 책의 작가가 이전에 묘사했던 비스크라라는 곳의 오아시스는 물이 계속 흐르는 운하 덕분에 활기가 넘쳤거든요. 그런데 이곳 투구루트의 물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어갑니다. 생명의 원천이 오히려 부패의 근원이 되는 이런 모순적인 풍경은 이 땅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모든 것을 원래의 무로 되돌리려는 사막의 모래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 모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안식처인 공동묘지까지도 예외 없이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가는 사막의 또 다른 무서운 얼굴, 바로 모래폭풍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묘사가 정말 감각적이지 않나요? 지평선이 마치 위로 당겨지는 담요처럼 우리를 향해 접힌다. 마치 세상의 끝이 저 멀리 있던 풍경이 갑자기 나를 향해 돌진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피할 곳 하나 없는 그 광활한 공간에서 느끼는 절대적인 압박감과 공포를 정말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폭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으로 모든 것을 뒤덮어버립니다. 신의 저주의 숨결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와닿죠. 이건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운명 혹은 신의 분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 거대한 힘 앞에서 한 무리의 카라반이 점점 희미한 점이 되어 모래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은 자연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혹독하고 거대한 자연의 압박 속에서 인간은 과연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또 위안을 찾을까요? 이제 우리는 투구루트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울레드족의 기묘하면서도 매혹적인 춤과 음악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들의 예술은 이런 극한의 환경이 빚어낸 아주 독특한 정신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부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춤을 보면요, 움직임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어요. 아주 느리고 장중하고 품위가 있습니다. 거의 팔과 손목의 미세한 동작으로만 이루어지죠. 마치 사막의 그 영원한 정적, 그 고요함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을 채우는 음악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요하게 반복되는 아주 빠른 리듬이에요. 이 리듬은 듣는 사람의 머리를 계속 뒤흔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켜서 무아지경의 황홀경으로 이끌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극단적인 대조, 그러니까 이 정적인 춤과 동적인 음악의 결합이야말로 울레드족 공연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이건 지독한 평온함과 끔찍한 폭풍이 공존하는 사막의 본질을 그대로 닮아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는 이 음악이 단순한 소리를 넘어서서 하나의 강박관념처럼 자신을 사로잡는다고 고백합니다. 음악이 다 끝난 뒤에도 어떤 밤에는 그 리듬이 환청처럼 귓가에 계속 맴도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 음악이 사막의 본질, 즉 한 번 발을 들이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집요함, 광활함,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압도하는 신비로운 힘을 소리의 형태로 응축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자, 장면은 이제 사막의 밤, 카라반의 모닥불 앞으로 옮겨갑니다. 낮에 그 혹독함이 잦아든 고요한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빛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곳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와 지혜가 공유되는 일종의 철학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작가의 동행인인 아스만이라는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이 사막 사람들의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 이야기는요, 황금 비둘기라는 상징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운명적인 이끌림을 보여주고, 또 새 종교에 대한 논쟁에서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드러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외국인, 즉 루미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만한 게 아니라 죽음이 삶의 일부이고 늘 곁에 있는 존재인 이 사막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철학일 겁니다. 그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지는 거죠. 여정은 다시 비스크라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작가는 이곳에서 그를 끊임없이 매혹했던 어떤 소리, 그가 흑인 음악이라고 부르는 아주 원초적인 리듬에 다시 한번 이끌리게 됩니다. 이 소리는 그냥 음악이 아니라 이 도시의 심장 박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침에서 작가가 이 소리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가 그대로 느껴지죠? 이건 그냥 선택적으로 듣고 즐기는 그런 음악이 아니에요. 어디선가 그 리듬이 울려 퍼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마치 홀린 것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과도 같은 힘을 가진 소리입니다. 이런 집착에 가까운 반응은 작가가 이 땅의 원초적인 생명력에 얼마나 깊이 동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음악의 본질은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아닙니다. 몸을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순수한 리듬 그 자체에 있어요. 긴 북이나 탐탐, 크로탈 같은 타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강렬한 박자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건너뛰고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각을 직접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음악이 아니라 심장으로,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소리인 셈이죠. 작가는 이 원초적인 리듬이 삶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직접 목격합니다. 장례식의 슬픈 애도부터 아이사와라는 신비주의 교단의 광적인 종교의식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 슬픔과 황홀경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이 음악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장에 있는 유일한 프랑스인은 늘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음악과 의식들이 외부진을 위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과 영혼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진짜 문화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음악의 역할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 검은 염소 이야기입니다. 보석으로 치장된 검은 염소는 마을의 모든 죄와 불운, 악령을 대신 짊어지는 일종의 희생양인 셈이죠. 이 염소가 거리를 행진할 때 울려 퍼지는 그 집요한 리듬은 그냥 배경음악이 아니에요. 그 리듬은 보이지 않는 악령을 불러내고 사람들의 집단적인 믿음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의식의 주술적인 힘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늘 듣던 익숙한 북소리가 작가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으로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개된 축제가 아니라 아주 은밀한 안뜰에서 벌어지는 날 것 그대로의 광기, 바로 악령을 쫓아내는 퇴마 의식의 현장으로 가게 된 거죠. 이 의식이 벌어지는 공간의 묘사만 들어도 정말 숨이 막혀오는 것 같습니다. 사적인 안뜰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거기에는 아랍인과 유대인 여성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유명한 여자 주술사의 존재가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폐쇄된 공간을 가득 메운 뜨거운 열기와 먼지는 곧 펼쳐질 인간 내면의 거대한 폭발을 예고하는 것만 같습니다. 의식은 3명의 아랍 여성이 물이 가득 담긴 대야에 긴 머리카락을 풀어 적시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들은 작가의 표현 그대로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분석하거나 미학적으로 평가하는 게 불가능한 그동안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순수한 형태로 그냥 터져 나오는 아주 원초적인 몸짓입니다. 의식은 걷잡을 수 없는 격렬함 속으로 빠져듭니다. 여성들은 대야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마치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어떤 힘에 조종당하는 것처럼 몸을 흔들어요. 젖은 머리카락은 채찍이 되어서 물과 자기 자신의 몸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그들의 입에서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신음이 터져나옵니다. 이건 더 이상 춤이 아니라 고통과 황홀이 뒤섞인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이 광란의 끝은 완전한 신체적 탈진, 그리고 붕괴입니다. 발작과 함께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이 뒤틀리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여인을 괴롭히던 악령이 마침내 몸을 떠났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극한을 통해서 정신을 해방시키는 어떻게 보면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경이로운 정화의 순간인 거죠. 억압된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켜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아주 원초적인 심리치료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의식은 몸과 마음이 아픈 여성들이 돈을 내고 참여하는 일종의 치료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참여했던 구마르하라라는 여성의 이야기는 이 의식의 복잡한 측면을 보여줘요. 그녀는 히스테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춤을 췄다고 인정하는데 그 대가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해방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다시 사회적인 억압으로 돌아오는 모순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날것의 광기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그저 이성적인 관찰자를 자처했던 작가마저도 그 광기에 전염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결국 현장에서 도망쳐야만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육체가 뿜어낼 수 있는 가장 격렬한 표현이었던 그 퇴마의식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영혼의 가장 섬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와 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그토록 거칠고 압도적인 경험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서정성이 숨쉬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광란의 몸짓과 노래하는 목소리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서로 다른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동행인 아스마니 작가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음악은 어디에서 왔는가? 작가가 우리 상식대로 신이 만들었다고 대답하자 아스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아스만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악기는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악마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퇴마의식에서 사람들을 광란으로 이끌었던 그 강렬한 리듬의 타악기들도 여기에 속하겠죠. 하지만 딱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과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거북 등껍질로 만든 아주 소박한 2줄짜리 비올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의 순수한 소리만이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믿어지는 거죠. 음악을 한편으로는 위험한 유혹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신성한 통로로 구분하는 이 이중적인 시선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작가가 사막의 염소치기들이 부르는 노래의 뜻을 번역해달라고 계속 재촉하니까 아스만이 곤란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건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시일 뿐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노래들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정을 전달하는 시라는 겁니다. 즉, 논리적으로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가슴으로 직접 느끼고 공감해야 하는 영역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마침내 아스만이 옮겨준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 시는 종교적인 금욕과 세속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노래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신앙심 깊게 살고자 노력했지만 축제에서 만난 바야라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양을 팔겠다고 다짐합니다. 성스러운 의무와 인간적인 열정 사이의 그 영원한 긴장을 보여주는 정말 인간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시는 이 땅의 정신을 완벽하게 응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구절을 보세요. 이뤄지지 않는 사랑의 고통 혹은 라마단 금식의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분노와 저항감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고통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 무릎을 부숴버리고 싶다는 폭력적인 상상력이 아주 강렬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고통이 신에게서 온 것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너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구절에 사막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무기력한 체념과는 좀 달라요. 고통에 저항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거대한 질서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성숙한 수용의 태도입니다. 이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 혹독함과 황홀경, 신의 율법과 인간의 열정은 모두 이처럼 견뎌내고 받아들여야 할 숙명인 것이죠. 이 짧은 시구는 우리가 이 글의 가장 첫 문장과 다시 만나게 합니다. 사막에서 죽음이 슬프지 않은 이유. 그것은 아마도 죽음 역시 신에게서 온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고통 중 하나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앙드레 지드의 아민타스. 이 책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정해진 이야기나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 책은 우리를 20세기 초 북아프리카의 한가운데로 툭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공기, 빛, 소리, 심지어 그 침묵까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게 만들죠. 마치 한편의 아주 감각적인 시 같다고 할까요? 지드가 튀니지와 알제리를 다니면서 마주쳤던 그 순간순간의 기록인 동시에 사막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서 한 인간이 느꼈던 깊은 생각들을 담아낸 책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지드의 눈을 빌려서 그 매혹적이면서도 때로는 좀 잔인하기까지 한 세계로 같이 걸어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의 여정은 모든 게 좀 불확실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인지 환상인지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곳, 바로 무레이의 광활한 소금 평원이에요. 이곳에서 사막은 여행자에게 첫 번째 시험을 던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대한 환영입니다. 지드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그야말로 압도당합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거대한 푸른 바다. 저 너머엔 시원한 생명이 있을 것만 같은 약속. 와. 그런데 그 황홀함은 정말 잠시뿐이었어요. 한 발짝 다가가서 손을 뻗는 순간 그 거대했던 바다가 마치 마술처럼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이토록 기만적인 아름다움, 손에 잡힐 것 같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이 신기로야말로 사막이 여행자에게 건네는 첫인사인 셈이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사막의 본질, 그러니까 결핍과 약속, 그리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대한 아주 깊은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기묘한 풍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쇼트가 뭔지 알아야 해요. 쇼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의 바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늘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 같은 거죠. 얇고 부서지기 쉬운 소금 껍질 아래에는 여행자를 영원히 삼켜버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진흙이 숨어 있어요. 지드는 이 푸른색이 그저 하늘의 반영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캐러밴이 이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속아서 길을 잃고 저 진흙 속으로 사라졌다고 해요. 결국 이 쇼트라는 건 사막이 가진 두 개의 얼굴, 즉 겉으로 보이는 매혹적인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무자비한 본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막의 시험은 이런 시각적인 환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드는 이제 발밑의 땅 그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끔찍한 감각에 대해 이야기해요. 군인들이 이 불안정한 모래 위를 행군할 때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막 도망치고 꺼져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그냥 몸이 피곤한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존재의 기반, 그러니까 이 단단한 땅에 대한 믿음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아주 근원적인 불안감이에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현기증. 사막은 이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조차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군인들이 겪는 시련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특히 행렬의 맨 뒤에서 걷는다는 건 일종의 형벌이나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앞서간 수많은 발들이 이미 모래를 다 부드럽게 만들어 놔서 맨 뒤에 병사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힘겹게 내디뎌야 했거든요. 숨막히는 먼지구름 속에서 그는 행렬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만약 여기서 넘어지면요?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멀어져가는 행렬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며 홀로 남겨진 병사는 그 행렬을 조용히 뒤따르던 굶주린 맹금류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사막의 법칙은 이토록 간결하고 또 무자비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혹독함과 잔인함 속에서 사막은 아주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피워냅니다. 지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모래 속에서 운모처럼 반짝이는 석고 결정을 발견해요. 그리고 수프의 장미라고 불리는 모래알갱이들이 서로 엉겨붙어서 만들어진 회색빛 광물꽃을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이건 생명이 없는 무기물의 세계가 스스로 빚어낸 기묘하면서도 완벽한 형태의 예술 작품이죠. 사막은 모든 것을 죽이는 동시에 이처럼 생명 없는 것들로부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풍경에서 잠시 벗어나서 인간의 열기와 광기가 소용돌이치는 오아시스 도시 비스클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지드는 마치 최면을 거는 듯한 강렬한 북소리에 이끌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외부인에게는 결코 쉽게 허락되지 않는 아주 내밀하고 원초적인 의식의 현장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지드가 목격한 장면은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공연이 아니었어요. 아주 운 좋게도
그는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강력한 북소리에 이끌려서 한 공동체의 가장 깊은 믿음과 고통이 분출되는 치유의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북소리는 그냥 음악이 아닙니다. 억눌려 있던 영혼을 깨우고 악령을 불러내서 싸우게 만드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그야말로 의식의 심장 박동 그 자체였어요. 그곳의 풍경은 참 기묘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평소에는 잘 섞이지 않을 유대인 여성들과 아랍 여성들이 고통이라는 공통의 문제 앞에서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이었죠. 의식을 주관하는 늙은 흑인 주술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대처럼 보였고요. 지붕 위에서 이 광경을 훔쳐보는 아이들의 순진한 눈은 이 기이한 의식에 뭔가 초현실적인 느낌을 더해줍니다. 먼지와 땀, 그리고 무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의 기대감이 뒤섞여서 안뜰의 공기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의식에 참여한 여성들은 악령 들린 자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히스테리나 어떤 정신질환으로 진단될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을 그들은 자신의 몸 안에 악한 영혼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문제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일한 치료법은 약이나 상담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격렬한 의식을 통해서 몸속의 악령을 완전히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어서 밖으로 쫓아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미신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들 문화 속에서 고통을 이해하고 또 극복하려 했던 절박하면서도 체계적인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이 의식은 참가자들을 무아지경의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머리를 풀어서 물에 담그는 건 정화의 의미도 있고 이성의 속박을 푸는 첫 단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북소리에 맞춰서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건 육체를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내면의 통제를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대야 앞에 무릎을 꿇고 시계추처럼 격렬하게 몸을 흔드는 행위는요, 마지막 남은 의식마저 지워버리고 완전한 무라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죠. 이 모든 단계는 단 하나의 목표, 즉 악령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갑니다. 지드의 묘사는 이 의식의 절정을 정말 날것거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물을 채찍질한다는 표현, 그 움직임의 폭력성과 통제불능의 에너지가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나요? 마침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간질뻥처럼 쓰러지는 순간, 입에 거품을 물고 손이 뒤틀리는 그 모습은 완전한 신체적 포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을 괴롭히던 악령이 마침내 몸을 떠났다고 믿어지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해방의 절정인 거죠. 이 원초적인 에너지의 분출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냥 구경꾼에 불과했던 지르 일행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집단적인 광기는 전염성이 아주 강했고 안뜰의 공기는 점점 더 뜨겁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해갔어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마저 이 소용돌이에 삼켜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마치 위험한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듯이 그 자리를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건 그냥 구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이성마저 위협하는 위험한 체험이었던 겁니다. 방금 전에 그 격렬하고 혼란스러웠던 감각의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드는 이제 사막 문화의 또 다른 면, 훨씬 고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주 심오한 측면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건 바로 사막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 그들의 시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독특한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레드는 어딜 가나 노래를 댔습니다. 염소를 치는 목동의 입에서 길을 안내하는 그의 동행 아드만의 흥얼거림 속에서요. 그는 그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에 매료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지 너무나 알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이 노래들은 그냥 소음이 아니라 이 낯선 문화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지드가 그의 안내인 아드만에게 노래의 의미를 좀 번역해달라고 끈질기게 묻자 돌아온 대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니요, 그건 문장이 아니에요. 그저 시일 뿐이에요. 이 짧은 대답 속에 예술을 바라보는 두 문화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지드 같은 서구인의 관점에서 시라는 건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하지만 아드만에게 시는 그런 논리적인 해석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순수한 표현이고 경험 그 자체인 거죠. 이 깨달음은 지드를 더 깊은 생각으로 이끕니다. 그는 아랍 예술이 서양 예술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진단해요. 지드가 보기에 서양의 위대한 예술들, 예를 들어 영혼을 꿈꾸는 거대한 성당이나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기억되려는 초상화 같은 것들은 전부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에 저항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사막의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영혼을 추구하며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찰나의 순간을 즐기는 데 더 집중하는, 지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 관능적이고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죽음 역시 그들에게는 극복해야 할 공포가 아니라 더 어려운 삶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지도와 함께 깊고 고요한 추위가 지배하는 사막의 밤을 통과하는 여정에 올라보겠습니다. 비스크라에서 투그르트로 향하는 이 길고 느린 마차 여행은 동이 트기 훨씬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출발의 순간은 정말 아무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잠든 오아시스의 마지막 불빛을 등지고 거대한 어둠의 바다로 나아가는 이 행위는 그냥 장소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마치 빛과 생명의 세계에서 어둠과 정적의 세계로 건너가는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져요. 세상의 모든 색과 소리가 사라진 오직 은빛 달빛과 길게 늘어선 그림자만이 존재하는 세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지드는 이 시간대의 빛을 정말 놀랍도록 아름답게 포착합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햇살이 아니에요. 모든 사물의 색을 지워버리고 오직 차가운 윤곽선과 형태만을 남기는 날카롭고 창백한 달빛입니다. 이 빛 아래에서 세상은 마치 잘 찍은 흑백 사진처럼 변해버리죠. 곧 떠오를 태양의 온기가 아니라 밤의 차가운 정수가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드는 달빛 아래 펼쳐지는 이 유령 같은 풍경들을 하나씩 관찰합니다. 길가의 하얀 무덤들은 침묵 속에서 죽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키고, 불빛 하나 없는 잠든 마을은 모든 생명이 정지된 듯한 인상을 주죠. 멀리서 깜빡이는 유목민의 모닥불만이 이 광대한 어둠 속에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희미한 신호일 뿐이에요. 그리고 색염의 두꺼운 옷에 문을 말고 호박처럼 둥글게 잠든 아드만의 모습은 이 혹독한 추위와 어둠에 맞서서 생명을 보존하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삶과 죽음, 잠과 깨어남의 그 경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길고 긴 밤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사막이 선사하는 가장 경이로운 순간, 바로 일출이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아침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죽음 같았던 세상이 다시 태어나는 창조의 순간과도 같죠. 이 표현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지드는 일출을 그냥 해가 떠서 밝아지는 현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는 마치 프리즘이 백색광을 무지개색으로 섬세하게 분해하듯이 새벽이 밤의 어둠을 수많은 색채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분리해내는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밤의 차가운 푸른빛에서부터 지평선 너머 모래의 붉은빛까지 세상의 모든 색이 순서대로 아주 천천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장엄한 과학실험처럼 말이죠. 이 순간은 말 그대로 색채의 부활입니다. 밤새 차갑고 깍딱하게 죽어있던 대지가 새벽빛을 받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듯한 경이로움. 놀란대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드는 마치 땅 스스로도 이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건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이 연출하는 가장 완벽한 예술이고, 그 강력함은 거의 종교적인 체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죠. 곧이어 모든 섬세한 색채를 삼켜버릴 잔인할 정도로 강렬한 낮의 황금빛과 푸른빛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테니까요. 새벽의 경이로움이 지나간 후 여정은 다시 끝없는 공허함의 연속입니다. 가끔 마주치는 것들은 이 공허함을 채워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조할 뿐이에요. 사라다에서 마주친 거라고는 그저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캐러밴과 굶주린 자칼 2마리가 전부입니다. 체가에서의 점심 식사는 주변에 썩어가는 낙자 사체들만 뒹구는 비참한 오두막에서 이루어지고요. 케프엘 도르에서는 땅이 갑자기 낭떠러지처럼 꺼지면서 지드가 추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막의 거칠고 황량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느든 아주 중요한 예술적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이 거대하고 황량한 풍경은 인간의 예술적 재현을 완강히 거부한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 해도 이 공허함과 혹독함의 본질을 캔버스에 담아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막의 힘은 흔히 말하는 아름다움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박탈하고 비워내는 그 결여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밖을 보며 감탄하게 하는 대신에 아무것도 없는 풍경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강요하는 거죠. 특히 거칠고 생명 없는 바위 사막과 마주했을 때 지드는 이 여정에 가장 근원적이고 불안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눈앞의 풍경을 그냥 지리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어쩌면 생명이 태어나기 전 혼돈 상태에 있던 태초의 지구 모습일지도 모른다. 혹은 모든 문명이 사라지고 난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황량한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사막 여행은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와 문명의 운명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로 승화됩니다. 길고 긴 여정의 끝 무레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안락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사막 위로 펼쳐진 무수히 많은 별들로 가득 찬 밤하늘, 그 압도적인 광대함 앞에서 지드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방비한 존재인지를 절감합니다. 사막의 밤이 선사하는 거대하고 침묵하는 공허함, 그리고 그 앞에서 느끼는 깊은 고뇌와 경외감. 이것이야말로 지드가 이 여정의 끝에서 마주한 사막의 진짜 얼굴이자 그의 영혼에 새겨진 마지막 풍경입니다. 자, 오늘은 앙드르 지드의 책 아민타스와 함께 떠나볼 건데요.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에요. 서정적이면서도 아주 철학적인 북아프리카 여행 기록인데요. 뭐랄까, 작가의 모든 감각 그리고 깊은 생각들이 하나하나 녹아들어서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의 여정, 그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깊은 밤에 출발을 하고요. 그러다 새벽에 사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결하는 태양 아래 한낮에 잠시 멈춰서기도 하죠. 여기서 예술과 사막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거쳐서 마침내 목적지인 투구르트에 다다르게 됩니다. 때는 1900년 12월, 지드가 직접 걸었던 그 나흘간의 길을 우리도 한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정의 시작은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남은 새벽 5시. 오아시스의 깊고 차가운 고요함 속에서 출발합니다. 세상 모든 게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시간, 지드는 홀로 길을 나서는 거죠. 이 차갑고 정적인 공기가 오히려 그의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깨우는 그런 순간입니다. 와, 이 표현 좀 보세요. 지드는 빛과 그림자가 마치 서로 뒤바뀐 듯한 이 신비로운 풍경을 그려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고요한 가운데 그는 이 순간을 어머니 같은 달빛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으슬으슬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이 달빛만큼은 모든 걸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이 느껴지죠. 여정의 시작부터 정말 깊은 사색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새벽의 풍경은 신비롭긴 한데 동시에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묘지, 밤의 어둠 속으로 형체마저 스르르 사라지는 듯한 흙무덤들, 들리는 소리도 보이는 빛도 느껴지는 온기도 없는 이 극도의 공허함 속에서 생명이 완전히 부재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정적을 마주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죠. 이 끝없는 적막함 속에서 지드는 문득 과거의 여행을 떠올립니다. 모스크 담벼락 위에서 마주쳤던 작고 진지한 표정의 올빼미, 그 기억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어떤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포개지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순간 아닌가요?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삶의 흔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오아시스를 등지고 그는 마침내 사막이라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야자수가 사라진다는 건 삶이라는 익숙했던 세계와의 완전한 작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그는 자신을 밤과 죽음 그리고 사막이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존재에게 온전히 내맡기는 겁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드디어 새벽이 사막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빛과 생명이 아주 장엄하게 도착하는 이 순간, 과연 풍경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지드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색채의 부활이라는 정말 멋진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는 일출을 그냥 해가 뜬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과학자가 프리즘으로 빛을 분해해서 관찰하듯이 하늘에 펼쳐지는 모든 색의 변화를 하나하나 정말 색일하게 포착하고 있어요. 어떤 인위적인 꾸밈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폭발하는 그 장관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지드의 관찰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일출을 무려 5단계로 나누어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묘사하거든요. 밤이 남긴 보랏빛 상처에서 시작된 빛은 점차 다채로운 색으로 번지다가 마침내 모루 위에 달궈진 쇠처럼 뜨겁고 강렬한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그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눈앞에서 해가 떠오르는 듯한 그런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 광활한 사막에서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아주 드물게 마주치는 생명의 흔적으로 측정됩니다. 오전 7시에 두루미떼를 보고 그로부터 1시간이 꼬박 지나서야 겨우 자칼 2마리를 발견하죠. 몇 시간 동안 마주친 생명체가 고작 이것뿐이라는 사실. 이건 오히려 이 사막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드는 사막을 결코 낭만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드문드문 도단한 식물 덤불을 보면서 사막 위의 만연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기까지 한 의학적 용어를 사용해요. 이건 사막의 거칠고 황량한 현실을 조금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려는 그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자, 뜨거운 태양이 정수리를 그대로 내리쬐는 오전 10시 반. 길고 긴 여정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잠시 숨을 고르면서 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죠. 시해가에서 마주한 풍경은 충격적일 정도로 정말 적나라합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굶주려 있죠. 앙상하게 뼈만 남은 낙타 사체, 음식 부스러기를 두고 싸우는 고양이들, 황량하게 짝이 없는 오두막.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씻기는 모습은 이 척박한 땅에서도 삶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장면입니다. 이제 지형이 바뀌면서 쥐드의 생각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이 황량한 풍경 속에서 예술의 본질, 특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예술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지드가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 사막에서 사랑하는 건 바로 그 추함, 프랑스어로는 히드어라고 표현하는 혹독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모든 예술을 다 밀어내는 듯한 이 삭막함, 이 황량함이야말로 예술가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와, 이거 완전 역설 아닌가요? 정말 충격적인 통찰이에요.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오히려 예술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지드의 이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예술의 전제, 그러니까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이 척박한 땅에서 예술가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이건 비단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자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막은 예술가에게서 모든 기교와 환상을 앗아가는 아주 혹독한 스승과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주는 안락함 대신에 색과 빛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만을 덩그러니 남겨두죠. 바로 이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예술가는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드가 말하는 계시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자, 이제 여정의 마지막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해가 지고 무레이에르라는 요새에 도착하면서 지드는 낮과는 또 다른 사막의 얼굴, 그야말로 압도적인 밤의 광활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드가 경험하는 낮과 밤의 대비는 정말 극명합니다. 낮에는 모든 색을 바르게 만드는 억압적인 태양과 그저 보이는 공허함에 절망했다면 밤에는 끝없이 펼쳐진 별들과 그 아래의 무한한 어둠 앞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불안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없어 절망적인 낮,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한함이 두려운 밤. 사막은 이렇듯 극단적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튿날 해질녘에 여정은 가장 황홀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마치 황금빛 바다가 되어서 하늘과 맞닿는 풍경. 낮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단조로움은 어쩌면 바로 이 눈부신 순간을 위한 기나긴 서곡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침내 저 멀리의 투구르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도시 자체가 아니었어요.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있는 두 개의 미나렛이었죠. 마치 망망대해를 건너온 배를 맞이하는 등대처럼 이 두 개의 검은 실루엣은 기나긴 여정의 끝,
안식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기 바로 그 직전. 세상은 마지막으로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색의 향연을 펼쳐 보입니다. 분홍색과 녹색으로 물드는 모래, 낯빛처럼 차갑고 창박한 색조, 그리고 라일락빛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하늘까지. 곧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 애틋하고 절묘하게 느껴지는 이 덧없는 아름다움의 순간을 지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우리 앞에는 중요한 도시 투그르트가 있었다라는 이 단순하고 담담한 문장 하나로 끝을 맺습니다. 광활한 사막에서의 방황과 깊은 철학적 사색 끝에 마주한 것은 결국 도착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인 거죠. 이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길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드의 여정은 우리에게 하나의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깨달음, 진짜 풍요로움은 모든 게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부재하는 텅 빈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도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텅 빈 공간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사막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자, 앙드레지드의 북아프리카 여정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는 투그루트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말 그대로 사막의 심장부인데요. 생존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투쟁이 되는 곳입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삶의 혹독함 그리고 언제나 모든 걸 집어삼킬 듯 버티고 서 있는 저 사막은 아주 독특하고 깊은 경험을 만들어내죠. 작가가 말했듯이 이곳에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정말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투그루트의 이야기는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우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퓨자티에, 이 단어 좀 생소하시죠? 바로 전통적인 아랍의 우물 파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은 말 그대로 이 지역 사회의 생명줄을 파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에 따르는 위험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땅속으로 무려 80m, 그것도 맨몸과 맨손으로 파고 내려가야만 했거든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냥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고인 물웅덩이를 뚫고 나면 그 차갑고 더러운 물 속에서 숨을 참아가면서 다시 땅을 파야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위쪽에 오염된 물이 섞이지 않도록 깨끗한 물이 솟아나올 통로를 바로 그 물 속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엄청난 기술과 담력에 필요한 그야말로 목숨을 건 작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책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우물 파는 사람의 비극인데요. 이곳의 삶이 얼마나 극심한 압박 아래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픈 증거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인물로 칭송받고 훈장까지 받았지만 바로 그 영광의 밤에 그만 정신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정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에 대한 대가였을까요? 투그루트의 비극은 물에서도 드러납니다. 보통 오아시스 하면 생명의 안식처, 그런 푸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곳의 물은 전혀 다릅니다. 비스크라의 깨끗하고 흐르는 물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죠. 투그루트의 물은 지표면 가까이에 고여서 썩어가는 늪과도 같아요. 수로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더러운 잡초와 물뱀만이 우글거립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오히려 불결함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공간인 셈입니다. 자, 이제 도시 내부의 고통에서 시선을 좀 더 넓혀볼까요? 이 도시를 규정하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외부의 힘, 바로 사막 그 자체를 마주해 보겠습니다. 사막의 분노는 모래폭풍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평선이 거대한 담요처럼 순식간에 시야를 집어삼키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뜰 수도 숨을 쉬기도 힘든 상황. 세상의 모든 것이 모래로 변해버립니다. 작가가 느꼈을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사막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안식처마저 집어삼킵니다. 도시 외곽의 묘지는 끊임없이 불어오는 모래에 의해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어요. 이건 마치 사막이 모든 것을 결국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는다는 거부할 수 없는 순리를 눈앞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는 아주 역설적인 통찰을 내놓습니다.
사막에서는 죽음이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음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슬픈 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막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관념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방식입니다. 해질녘 이슬람 사원의 첨탑인 미나렛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끝도 없는 황무지 속으로 한 무리의 카라반이 점이 되어 사라져갑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뭐랄까, 미지의 공허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여정처럼 보입니다. 사막의 광활한 공허함은 역설적으로 그 안의 생명력을 더욱 강렬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그 생명력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울레드 나일의 춤과 음악 속으로요. 작가는 투그루트에서 만난 울레드 나일 무희들의 춤이 다른 어느 곳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의 춤은 관능적이기보다는 진지하고 빠르기보다는 느리죠. 팔과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품위가 느껴지는 공연이에요. 이 춤을 이끄는 음악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넘어서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집요하고 빠르고 머리를 어지럽힐 정도로 강렬해서 듣는 이를 거의 무아지경, 황홀경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의 경험은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작가는 그 선율이 마치 사막의 그 인상처럼 기억 속에 딱 박혀서 어떤 날 저녁이면 불현듯 자신을 사로잡는다고 고백합니다. 음악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강박적인 기억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번에는 작가의 동반자였던 아스만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통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스만은 우리가 아는 성경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 궁전에서 신비로운 황금 비둘기를 쫓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이처럼 같은 뿌리를 둔 이야기라도 아랍의 문화 속에서는 더 신비롭고 운명적인 서사로 재탄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개입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거죠. 아스만은 진정한 길을 찾는 한 남자에 대한 우화를 통해서 새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구원관 차이를 보여줍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교적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아랍인은 자신들의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죠. 각 종교가 가진 배타성과 포용성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간결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아스만의 이 말은 유럽인과 아랍인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물질 문명에서는 유럽인이 우월할지 몰라도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사막의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정신세계의 핵심이 아닐까요? 자, 이제 투그루트에 대한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이 도시를 정의하는 두 가지 강력하고도 모순적인 감각적 경험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지극히 숭고하고 영적인 순간입니다. 해질녘 모스크 꼭대기에서 울려 퍼지는 무에진의 기도 소리. 그 길고 단조로운 음이 도시 전체를 감싸 안고 그 소리가 멈는 순간 찾아오는 그 깊고 장엄한 침묵. 이건 정말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숭고함의 정반대편에 이 도시를 뒤덮은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떼입니다. 작가는 그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구절을 빌려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수많은, 즉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묘사는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파리가 입으로 들어가고 벽이 진동할 정도로 많다고 해요. 상점의 음식들은 파리로 뒤덮여서 바삭거리는 소리를 내고 호텔에서는 음식을 입에 넣기 바로 직전까지 뚜껑을 열지 못합니다. 무에진의 그 신성한 기도 소리와 이 역겹고 피할 수 없는 파리의 재앙, 이 극단적인 대조가 바로 투그루트의 진짜 얼굴인 겁니다. 결국 사막의 풍경은 우리에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듯한 땅은 과연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혼돈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폐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도 자체가 바로 이 황량한 땅을 여행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다음 여정에서는 또 어떤 풍경과 마주하게 될까요? 자, 앙드레지드의 아민타스, 그 메마른 사막의 여정을 우리도 다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오늘은요,
1900년 12월 지드가 홀로 남아서 써내려갔던 아주 사적인 여행 기록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지드가 비스크라라는 곳에 함께 왔던 동행을 남겨두고 혼자 덜컹거리는 마차에 몸을 싣습니다. 지금부터 나흘 동안 텅 비어버린 알제리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그가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 그 솔직하고 내밀한 기록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의 시작부터 지드는 딱 정해놓고 말해요. 이 모든 기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한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마치 우리에게만 비밀스러운 편지를 건네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독자가 아니라 그의 가장 깊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단 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행의 시작은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에요.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몰려오고 주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만 흐릅니다. 그동안 머물렀던 안락한 오아시스를 등지고 마차는 이제 뭐가 있을지 모르는 어둠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지너드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대비를 보여주는데요. 저 뒤에 남겨진 오아시스는 그래도 생명이 잠들어 있는 희미한 삶의 꿈 같은 곳이라면 지금부터 들어가는 사막은 모든 걸 삼켜버릴 듯한 밤 그리고 죽음과의 만남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삶, 다른 한쪽은 죽음인 셈이에요. 마차가 달빛이 비치는 묘지 옆을 지나가는데요. 그 분위기가 평화롭다기보다는 뭐랄까 모든 게 텅 비어 있어서 오히려 숭고하게 느껴지는 그런 공허함이에요. 노래도 없고 향기도 없고 아무런 속삭임도 없어요. 보통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면 뭔가로 꽉 차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반대인 거죠.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완성되는 죽음과도 같은 아름다움. 참 역설적이죠. 자, 그렇게 차가운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하면 드디어 사막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연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장엄한 쇼, 일출이 펼쳐지는 거죠. 와, 근데 지드는 이걸 그냥 해가 뜨는 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의 뭐 과학실험 보고서처럼 써놨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1단계, 밤의 장막에 슬픈 보랏빛으로 멍이 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다 2단계, 무지개보다 더 섬세한 색들이 쫙 펼쳐지는 분광 분석이 일어나고 3단계, 마침내 온 세상의 색깔이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순간이 오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 모든 미묘한 색들이 사라지고 오직 강렬한 금빛과 푸른빛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냉정하게 관찰하니까 오히려 그 순간의 극적인 변화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순간 지드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아름다움은 인간의 손길이 단 하나도 닿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유일한 자연 그 자체라는 거죠. 여기서 지드는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아름다움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이 인공을 배제한 아름다움이라는 주제가 앞으로 지드의 생각을 아주 깊게 파고들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연의 쇼가 펼쳐지는 와중에도 지들의 눈길은 아주 사소한 것에 꽂힌다는 거예요. 머리 위로 두루미 떼가 날아가는데 그걸 또 하나하나 세고 있어요. 13마리. 그러면서 이게 혹시 무슨 징조는 아닐까 하고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침에 그 짧고 화려한 쇼가 끝나고 나면 사막은 곧바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단조롭고 가혹하고 모든 걸 말려 죽일 듯한 정오의 시간이 찾아온 거죠. 중간에 쉐가라는 곳에 잠시 멈추는데요. 아, 여기 풍경은 정말이지 처절해요. 여인숙이라는 곳에는 굶주린 고양이들이 어슬렁거리고 한 여인은 펄펄 끓는 솥에서 아이를 씻기고 있어요. 옆에 있는 과수원이라는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야자수 20그루가 겨우 버티고 있고 피부병 걸린 당나귀는 먹을 게 없으니까 모래를 파먹고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생명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지드가 하는 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 사막이라는 나라를 알려면 먼저 아무것도 없음을 상상해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기 겨우 물이 솟는 우물이 있는데 그 뒤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건 딱 하나, 바로 모든 걸 태워버릴 듯이 쏟아져 내리는 햇빛의 풍력, 햇빛의 사태뿐이라는 거죠. 없음이 오히려 모든 걸 압도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게 가다가 케프 엘 도르라는 협곡에 이르자 풍경이 갑자기 푹 꺼져 내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드의 여행은 그냥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의 길을 걷는
일종의 철학적인 여정으로 그 방향을 확 틀게 됩니다. 이런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지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예술이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지는 걸까?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모든 기준들이 여기서는 왜 통하지 않는 걸까? 이건 미학의 근본을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는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데르라는 프랑스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추함이나 끔찍함을 뜻하거든요. 근데 지드는 자기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게 바로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추함, 그 자체라고 말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걸 태워버릴 듯한 가혹함과 끔찍함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어설픈 예술적 관념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진짜 자연의 본질을 보게 만드는 일종의 정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네 같은 인상파 화가를 여기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는 거죠. 인상파는 빛의 반사를 통해 세상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 사막에는 반사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날 뿐이죠. 그러니까 사막이 마치 예술가를 위한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교나 습관 같은 불순물은 싹 태워버리고 오직 빛, 색, 형태라는 가장 순수한 정수만 남기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고 돌아간 예술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게 지드의 생각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옵니다. 낮 동안 우리를 공격하던 그 뜨거운 태양과는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무레이에르라는 전초기지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낮의 태양이 우리를 막 공격하는 느낌이었다면 밤의 어둠은 우리를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는 느낌인 거예요. 이 거대한 어둠 속에서 지드는 자기가 자신인지 사막인지 그 경계선마저 흐릿해지는 듯한 완전한 무력감, 그리고 한없이 약해지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밤하늘에 별이 많으면 아름답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하늘 어디를 봐도 별들이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으니까요. 그 끝없는 깊이와 광활함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깨닫게 되면서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죠. 위안이 아니라 공포와 고독을 느끼게 하는 별이라니. 그래서 그 불안감을 피해 잠시 마을에 들러보는데 이게 위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어요. 꺼져가는 불빛들, 쥐죽은 듯 조용한 카페, 이런 희미한 인간의 흔적들이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지만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는 다시 그 압도적인 밤의 고독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흘째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가 질 무렵 저 멀리 지평선에 목적지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 거창한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이 광대한 사막 위에 누군가 찍어놓은 작은 점처럼 보였다고 해요. 드디어 눈에 들어온 투구르트의 첫 모습, 그건 바로 2개의 미나레트였습니다. 지드는 이걸 보고 항구의 등대 같다고 표현해요. 끝없는 모래바다를 항해해온 자신에게 여기가 바로 사람 사는 곳이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던 거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 검은 실루엣이 인간 존재의 증명처럼 굳건히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여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 또 한 번의 경이로운 일몰입니다. 세계 변화를 한번 보세요. 처음엔 순수한 파란 하늘에 가장자리만 금빛이었다가 해가 사라지자마자 모래는 장밋빛과 녹색으로 물들고 곧이어 온 세상이 장밋빛과 라일럭빛 하늘 아래 창백하게 변해가는 이 마지막 풍경을 지네는 놓치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둡니다. 자, 이렇게 나흘간의 여정 끝에 투구르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끝일까요? 어쩌면 이 끔찍하고도 아름다웠던 사막에서의 나흘은 지드에게 있어서 무언가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경험이 아니었을까요? 이 여정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남기면서 이 기록은 끝을 맺습니다. 자, 앙드레 지드의 책 아민타스를 따라가는 여정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시선을 따라서 저 멀리 북아프리카, 그 강렬한 태양 아래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근데 이곳은 그냥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에요. 뭐랄까, 한 예술가의 모든 감각과 영혼이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거대한 무대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는 숨막히는 더위, 그리고 모든 감각을 압도하는 도시, 바로 알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드가 묘사한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세상의 모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빛이 환한 실내는 어찌 보면 인간의 문명, 우리의 삶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창문 너머 테라스에는 목이 말라서 쩔쩔 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 저 멀리에는 모든 걸 삼켜버릴 것 같은 밤의 심연, 바로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죠. 실내와 실외, 빛과 어둠, 그리고 삶과 저 미지의 세계. 이 극명한 대비가 앞으로 지대의 여정에서 정말 계속해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정지 알제로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지들에게 뭐랄까? 그야말로 감각의 폭격 같은 경험을 안겨주는데요. 그가 익숙했던 유럽의 그 질서정연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열기, 끊임없는 소음,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 그의 모든 감각을 사정없이 공격하는 곳, 바로 그런 곳이었죠. 알제수의 첫날 밤은요, 휴식이 아니라 거의 투쟁에 가까웠습니다. 여기 나열된 것들 좀 보세요. 이게 그냥 잠 좀 설쳤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공기가 무슨 액체처럼 무겁게 짓누르고요. 벼룩의 모기의 빈대까지 온몸을 물어뜯죠. 거기다 창밖 부두에서는 밤새도록 기계 소리가 멈추질 않아요. 상상이 가시나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가 돼서 자기를 녹여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밤이었던 거죠. 이건 알제라는 도시가 가진 그 압도적이고 원초적인 힘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아주 혹독한 신고식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은 해가 지면 좀 시원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밤이 더 덥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 시로코가 밤새도록 열기를 꽉 붙잡아두기 때문이랍니다. 이건 그냥 오늘 날씨는 이렇습니다 하는 정보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루가 끝나고 이제 좀 쉬어야 할 시간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시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식을 줄 모르는 열기는 사람들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완전히 지치게 만들면서 도시 전체를 끝없는 갈증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한편 낮은 또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지들은 이 도시가 가진 그 극단적인 대비에 주목하는데요. 자, 한쪽에는 지붕이 덮인 시장이 있어요. 거기엔 정말 잘 익은 토마토, 가지 같은 선명한 색깔의 채소들이 가득하고요. 땅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뿌리 채소들이 생명의 활기를 뿜어내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밤새 그를 잠 못 들게 했던 항구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노동자들,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 기계 굉음, 말 그대로 잠들지 않는 산업의 심장이죠. 그러니까 알제레라는 도시는 이처럼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과 기계 문명의 혼돈이 한 공간에서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아주 강렬하고 혼란스러운 인상을 주는 곳이었던 겁니다. 결국 지드는 이 도시의 무더위와 혼돈을 더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괜찮은 방이라도 하나 구해볼까 하고 도시를 헤매지만 그것도 실패하고요. 이내 그의 마음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하죠. 바로 저 남쪽 메마른 땅 한가운데서 생명을 품고 있는 신기루 같은 그곳, 오아시스입니다. 이 막연한 동경이 곧 그의 다음 여정을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도시의 그 숨막히는 열기를 등지고 지드는 이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아시스로 바로 가기 전에 우선 서늘한 공기와 평온을 찾아서 카빌리 산맥 고지대에 있는 포르 나쇼날로 향하는데요. 알제와는 정말이지 정반대의 경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지드 같은 3등 열차칸에 대한 묘사를 보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적나라 하거든요. 나병 환자 수용소 갔다 왔다니 이 표현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삶의 가장 거칠고 불편한 민낯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여정이었던 겁니다. 순수함과 신선한 공기를 찾아 떠나는 그의 길이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닐 거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죠. 포르 나시오날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세상은 알제와는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기 비교된 걸 한번 보세요. 폐를 짓누르던 그 뜨거운 열기는 피부를 기분 좋게 감싸는 신선한 공기로,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은 저 멀리서 아득하게 들려오는 마을의 정겨운 소리로 바뀌죠. 뿌였던 하늘 대신 시원한 안개와 구름이 피어오르고 빽빽한 건물 대신 광활한 주루주라 산맥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지드는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단숨에 옮겨온 듯한 그런 극적인 해방감을 맛보게 된 겁니다. 포르 나쇼날로로 가는 길이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풍부하고 감각적인 경험의 연속이었죠. 흙먼지가 자욱한 티지우주 시장의 그 북적거림 속에서 마주친 사람들,
또 가구 하나 없는 낯선 이의 집에서 받았던 따뜻한 환대와 달콤한 꿀과자, 그리고 무엇보다 혀가 마비될 정도로 쉬고 떨었지만 그 향기만큼은 강렬했던 야생석류의 맛까지. 이 모든 순간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지드의 기억 속에 아주 깊이 새겨지는 생생한 감각적 체험 그 자체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악 풍경 속에서 지드는 아주 깊은 성찰에 빠져듭니다. 그는 문득 이곳의 아름다움이 그림으로 담아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느껴요. 캔버스 위에 딱 고정시키기에는 너무나 역동적이고 너무나 서사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곳은 화가가 그릴 대상이 아니라 작가가 이야기할 대상이라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평생을 시각예술가,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그에게는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자 깊은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드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길을 넘어서 한 예술가의 깊은 고뇌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갈고 닦아온 예술적인 감각과 표현 방식이 이 낯선 땅에서는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예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체에 대해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술가로서 나는 여기서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이 절망적인 질문이 그의 고민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왜 그는 이렇게까지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가 알던 유럽의 예술이라는 건 자연을 인간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거기에 상징을 부여하고 어떤 아름다움의 틀 안에 길들이려는 시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의 풍경은 그런 모든 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길들여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힘을 뿜어내고 있었죠. 그의 그 섬세한 예술적 도구로는 이 거칠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도저히 포착할 수도 담아낼 수도 없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어둑한 아랍 카페 밖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예술이라는 게 꼭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표현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그저 조용히 몰입하고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이죠. 그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침묵과 나지막히 들려오는 악기 소리, 그리고 밤의 분위기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이것은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로 느끼는 새로운 종류의 미적 경험이었던 셈입니다. 산에서의 짧은 휴식과 성찰도 잠시, 그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던 오아시스에 대한 갈망이 다시 그를 길 위로 불러냅니다. 이제 지드는 훨씬 더 길고 힘든 여정, 알제리 남쪽 사막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부사다를 향한 본격적인 육로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4일에 걸친 고된 여정이 압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게 그냥 시간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새벽 5시, 달빛 아래 묘지를 지나면서 죽음의 정적 속에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텅 빈 황무지를 지나고 해질녘에는 거대한 공허함과 마주하며 형언할 수 없는 고뇌에 휩싸이게 되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고독 속에서 지드가 겪는 내면의 궤적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햇빛 속에서 마침내 신기루가 피어오릅니다. 지드는 이걸 그냥 빛의 굴절 현상, 이런 과학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는 이 텅 빈 사막이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시인이 현실의 공허함 속에서 간절하게 꿈을 꾸듯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이라고 묘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력한 사막이 꾸는 꿈이라니 정말 아름답고 시적인 비유 아닌가요? 이 텅 빈 공간에 인격과 감정을 불어넣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명상과도 같던 사막 횡단은 아주 기묘하고 어떻게 보면 초현실적인 순간에 의해 깨지게 됩니다. 마차에 같이 타고 있던 한 승객이 갑자기 니체에 관한 책을 꺼내 들더니 이렇게 거창한 선언을 외치는 거죠.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태고의 풍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유럽 지식인의 철학적 열정이라니, 이 부조화스러운 장면은 지드의 여정이 단지 자연과의 교감뿐만 아니라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인간 세상과의 만남이기도 하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며칠간의 그 힘겨운 여정 끝에 마침내 목적지인 부사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신비로운 관문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곳은 그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이 땅의 근원적인 본질에 대해 더욱 깊고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예상치 못했던 성철의 장소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는 곧 큰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가 상상했던 부사다는 산맥 너머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그런 관문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익숙한 북쪽을 향해 있었어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죽음과 맞닿은 사막의 비극적인 장엄함 같은 것도 없었고요. 이 예상치 못한 반전은 그가 찾던 사막의 진짜 본질을 완성된 목적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발걸음을 통해 직접 찾아 나서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실망한 그는 마치 본능에 이끌리듯 오아시스를 등지고 남쪽으로 더욱 날것의 원시적인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안락한 오아시스를 벗어나서 거칠고 삭막한 협곡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자결하는 태양 아래 혼돈스럽게 널려있는 바위들을 마주하면서 그의 여정은 마침내 깊은 철학적 사유의 정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황량하고 바위투성이인 혼돈의 풍경 앞에서 그의 여정은 마침내 이 근원적인 길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생명이 태어나기 전 우리 지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모습일까? 아니면 모든 문명이 사라진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최후의 모습일까? 그는 지금 자신이 창조의 새벽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의 종말을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방금 전에 그 거칠고 혼돈스러운 태초의 풍경과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그는 잘 가꾸어진 한 정원에서 완벽한 평화의 순간을 발견합니다. 이곳은 자연의 그 거친 힘에 맞서서 인간이 만들어낸 작은 질서와 생명의 공간이죠. 그는 그 안에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소년과 가족이 건네는 과일을 먹으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고요함을 맛봅니다. 거대한 질문 앞에서 고뇌하던 지식인이 가장 단순한 생의 감각 속에서 어떤 답을 찾는 듯한 장면이죠. 지드의 이 모든 여정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그는 생각해요. 파르테논 신전 같은 서양 예술의 위대함은 유한한 삶을 넘어서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하지만 만약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처럼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순리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예술, 그들의 창조적인 충동은 과연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 지역의 예술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예술의 근원과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 앙드레지드의 여정 그 마지막 장을 함께 펼쳐볼까요? 첫인상이 주는 그 마법 같은 순간은 결코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그의 쓸쓸한 깨달음이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앙드레지드의 책 아민타스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이 책은요, 북아프리카에 대한 그의 아주 깊은 집착을 이해하고 어쩌면 마침내 그것을 좀 떨쳐내고 싶어서 떠났던 마지막 여정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야기는 지드가 무려 6번째로 알제리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을 채운 건 새로운 발견에 대한 설렘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깊고, 뼈아픈 환멸감이었죠. 지드가 처음 마주한 경험은요, 이국적인 경이로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가득 찬 실망감을 그대로 보여주듯 육체적인 불쾌감의 연속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벼룩에 모기에 빈대까지. 정말 끔찍한 밤이었겠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요. 게다가 밖에서는 끊임없이 공사장 소음이 들려오니까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시로코, 이 뜨거운 바람이 몰고 온 열기였대요. 밤이 되면 좀 시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낮보다 더 후덥지근한 열기가 확 덮쳐오니까요. 정말 숨이 턱턱 막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드가 보여주는 기억과 현실의 대비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의 기억 속에, 그의 꿈속에 있던 알제는 눈처럼 새하얀 집들이 바다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그런 순수하고 낭만적인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요.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하치장에 누추한 판잣집들, 그리고 도시의 고요함을 산산조각내는 시끄러운 공사장 소음뿐이었죠. 이 문장 하나에 그의 슬픔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한때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버린 무언가에 대한 그런 깊은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감정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자, 이렇게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지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요. 예술의 근본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이 환멸이 어떻게 이런 심오한 예술 이론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하나 내놓는데요. 바로 한 문화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문화의 예술 형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가 보기에 아랍 문화는 죽음을 그냥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죽음을 이겨내야 해 하면서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술은 거대한 돌 조각이나 건물이 아니라 음악이나 시, 춤처럼 그 순간에 확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찰나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영원성을 추구하는 서양 예술과는 정말 정반대의 생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바로 핵심인 겁니다. 지드한테 예술은 그냥 예쁘게 꾸미는 장식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소멸 앞에서 인간이 벌이는 필사적인 저항 같은 거였죠.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래서 조각과 건축물에 자신들의 존재를 어떻게든 영원히 새겨 넣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상적인 생각의 세계에 머물던 지드는요, 우리를 다시 한번 아주 혹독한 현실로 끌어들입니다. 바로 불리다라는 곳에서 만난 환멸에 빠진 한 친구를 통해서 말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철학적인 사색에서 벗어나서 탈출구를 간절히 원하는 한 영혼에 대한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의무실에서 만난 한 젊은 군인. 이 사람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의 병의 진짜 원인은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깊고 위험한 권태,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말 정말 절박하게 들리지 않나요? 길고 단조로운 삶을 사는 대신 차라리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모든 걸 불태우며 강렬하게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 무의미한 시간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한순간이라도 조느니 폭발적으로 타오르다 사라지고 싶다는 그런 절규처럼 들립니다. 결국 이 군인의 절박함은 딱 하나의 부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드는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마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불리다의 거리를 헤매게 되죠. 이 과정이 참 흥미로운데요. 지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그 친구가 원하는 망각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친구의 그 위험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치 비밀 요원처럼 미로 같은 뒷골목을 누비는 거죠. 키프를 구하고 그릇을 사고 갈대를 고르는 각 단계는 그를 점점 더 깊고 은밀한 도시의 비밀 속으로 이끕니다. 지드는 키프가 금지되면서 이 도시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독특한 마약성 향기가 사라져버렸다고 기록합니다. 그건 단순히 냄새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도시의 영혼, 그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한때 그 거리를 가득 채웠던 그 향기가 이제는 없으니 불리다가 이렇게 생기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환멸 속에서도 지드의 눈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포착해냅니다. 아주 강렬하고 거의 환각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움의 순간들이죠. 열린 문틈으로 우연히 엿본 찰나의 풍경, 한번 상상해보세요. 깊고 어두운 정원, 그 안에 우뚝 솟은 사이프러스 나무, 그리고 그 너머에 신비롭게 드리워진 하얀 커튼.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완벽한 한 폭의 그림처럼 그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은 거죠.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그의 환멸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감작적인 묘사는 계속됩니다. 병영의 그 군인이 밤마다 땅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상한 냄새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진한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향기가 자기를 너무 불안하게 만든다고요. 이건 마치 이 땅 자체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롭고 원초적인 힘을 내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북아프리카에서 어떤 특별한 맛을 찾으려던 지드의 여정은요, 결국 거창한 발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선명한 감각적인 순간들의 연속으로 마무리되죠. 결국 여정은 이렇게 단순하고 파편적인 경험들로 마무리됩니다. 각각의 경험은 한마디로 요약하기 힘든 이 세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죠. 첫 번째 카페에서는 혀가 얼얼할 정도로 강렬한 생강차를, 두 번째 카페에서는 지독하게 단 감초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페에서는 맛이 아니라 하나의 풍경을 마주하죠. 안경 쓴 노인이 조용한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는 그 고요한 풍경. 이 모든 것이 바로 지드가 찾으려 했던 북아프리카의 진짜 맛이었던 거예요. 어떤 하나의 거대한 관념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 숨쉬는 순간의 조각들이었던 거죠. 결국 이 여정은요, 그의 집착을 치료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 아민타스라는 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마치 하나의 고백 같아요. 과거는 다시 살 수 없다. 단지 기억하고 예술로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행의 목적은 치유였지만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창작의 재료가 된 거예요. 결국 그는 집착을 없애는 대신 그것을 한 권의 아름다운 책으로 영원히 박제한 셈입니다. 아민타스와 함께한 저희의 여정도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우리가 떠난 여행을 다시는 똑같이 경험할 수 없다면 그 여행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순간의 경험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경험이 끝난 후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